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뭐 개소리 상품 티계정 이미 알고 있는데, 그죠? 어, 자, 근데 이 상품 티계정에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네, 응용이 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건 어디서 하셨었냐면, 세무 2급에서 하셨었어요, 일단. 근데 제가 왜 하냐? 예전에는 그냥 안 했거든요. 안 했어. 안 했더니 이제 표정이 항상 안 좋으셔요. 여기 할 때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되셨다라는 거, 오래되셨다. 근데 이게 재고자산 이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이 상품 티계정 이해를 못 하시면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고 그냥 암기하셔서 풀어버리게 되거든요. 아시지만 회계는 암기해서 푸는 게 정말 최악이에요. 그죠? 뭔지 아시죠? 세법이야 뭐 암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세법은 암기 과목이다라는 게 세법은 법문장 그대로 나오니까. 회계는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되지만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암기하셔서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요 상품 T 계정에서 어떤 논리를 쓰고 어떤 이 논리가 나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는지를요,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보시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보시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예요. 얘. 별표예요, 별표. 시험에 얘를 직접 내진 않아요. 시험에 얘를 직접 내진 않지만 얘를 알아야지만 응용되는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상품 T계정은 정확하게는 실지재고조사법의 T계정이에요. 일단은 실지재고조사법의 T계정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것 때문에 파생이 되는 거, 요것 때문에 또 다른 좀 어려운 문제가요. 자, 보세요.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기초 상품 재고가 300원 있었대요. 300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기에 상품을 순수하게 700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러면 총 1000원어치의 상품이 상품 창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지재고 조사법은 판매한 수량 기록해야 안 해요. 판매한 거. 안 한단 말이에요. 판매한 거 안 해요. 계속 기록법이야. 판매한 걸 기록하지만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한 거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기말에 창고 들어가서 재고를 센 다음에 나머지는 팔렸겠지 이렇게 봐요.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 봤어요.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상품이 200원어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먼저예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센 재고이기 때문에 요 200원이 의미하는 건 실지 재고, 실제 기말 상품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 기말 상품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근데 우리 세무 2급까지는 일반적으로 요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을 200원이라고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많지만 세무 1급서부터는 금액을 잘 안 주고요. 금액을 구하게끔 출제를 해요. 우리가 금액은 뭐 곱하기 뭐로 나오죠? 수량 곱하기 단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량하고 단가를 던져줘서 금액을 구하게끔 재고자산 쪽은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요 재고가 실제로 있는 기말재고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창고를 들어가서 센 수량이니까 실제 수량을 씁니다. 그렇죠? 실제 수량이고 그 다음에 상품 재고는 내가 사왔던 재고가 남아있는 거니까 취득 원가로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당 취득 원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200원을 안 주고 실제 수량하고 단위당 취득 원가를 주면서 곱한 게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인 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죠. 우리 기말 재고 자산 금액 입력하는 게 자동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 결산에서 200원을 안 주고 수량 곱하기 단가로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알죠? 그럼 이렇게 곱하셔가지고 200원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기말에 상품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200원의 상품이 기말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 800원어치의 상품은 우리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정확하게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지 팔려서 나간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 1급 때부터 2급 하셨던 분들 회계 2급 때부터요. 어떻게 배우셨냐면 여기를 매출 원가가 800원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게 실지재고 조사법의 논리예요. 뭐냐면 실지재고 조사법은요. 창고 안에 들어가서 재고를 세요.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 있죠.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는 전부 다 팔려서 나갔다라고 봐요. 그렇죠? 나갔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원가화 시킨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지재고 조사법은요. 기말에 상품 창고 재고 자산을 들어가서 우리가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 자산이 있으면 전부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추정을 해요. 맞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파생이 되는 계산 문제도 그렇고 실기 문제도 그렇고요. 그죠? 네. 그럼 여기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전부 다 팔려서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실제로 팔려서 나갔는지 팔려서 안 나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맞죠? 아예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극단적으로 가정해 볼게요. 자, 극단적으로 가정해서요. 이 상품을요. 도둑이 다 훔쳐갔대요. 그럼 도둑이 다 훔쳐갔으면 창고 바깥으로 가지고 나왔겠죠. 그럼 도둑이 800원어치의 재고를 다 훔쳐서 나갔다면 매출 원가는 없어요. 매출 원가는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재고사법은 팔린 걸 기록 안 하거든요. 그냥 창고를 들어가서 없으면 다 매출 원가야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재고조사법의 큰 문제가 뭐냐면 매출 원가를 과대하게 적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요 논리 때문에 나온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거 있죠, 여러분들 뭐냐?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나왔고 세무 2급에서는 뭔가가 좀 추가해서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화면 보시죠. 자, 일단 여기 제목이 기말 재고자산의 가산될 항목의 결정.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왜 기말 재고자산에 가산을 해야 되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기말 재고자산에 가산될 항목은 뭔지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두 개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왜 기말 재고자산에 가산을 하냐? 자, 보시죠. 자, 예를 들어보면 자, 방금 기초 상품이 300원어치였죠, 여러분들? 300원어치였고 단기의 상품을 매입한 게 순수하게 700원어치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기말에 상품 창고를 들어갔죠. 이거 실지 재고에 맞죠, 여러분들? 뭐야? 요거는 기말의 실지 재고죠, 실지. 그랬더니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해서 매출 원가화 했죠? 정확하게 매출 원가가 아니라 매출 원가화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회사가 이렇게 창고 바깥으로 나간 상품 재고가 800원이잖아요. 요것의 내역을 분석을 해봤대요.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분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몰라. 판매한 거 기록하지 않으니까. 분석을 해봤더니 팔린 건 700원어치가 팔렸대요. 700원어치가 팔리고 나머지 100원어치는 잠시 우리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100원어치는. 그러면 우리가 매출 원가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 중에서 팔려서 나간 재고를 매출 원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례에서 정확하게 팔려서 나간 것의 원가는 800원이 아니라 700원인가요? 700원.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매출 원가는 700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지금 매출 원가를 800원으로 적었잖아요. 그럼 이제 매출 원가가 700원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 요 매출 원가가 700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지재고조사법의
계산의 로직이라고 하죠. 계산의 논리상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순매입을 더하죠. 근데 매입한 건 우리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원가가 정확하게 700원이 되려면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에서 빼는 기말 상품은 200원이 아니라 300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 있죠?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창고 바깥으로 나갔지만 팔려서 나간 재고가 아닌 거. 창고 바깥으로 나갔지만 팔려서 나간 이 100원은요.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만 더해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실제로 기말 상품 창고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해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그러면 이 100원을 개념적으로 기말 상품 재고에 더해주면 얘는 이제 200원이 아니라 3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3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매출 원가가 700원이 정확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질재고조사법 계산 논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기말재고 가산하는 거. 그러면 시험에서 얘를 어떻게 출제 하냐. 방금 사유를 따지면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우리 회사가 기말에 상품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200원의 재고가 있고 사무실에 있는 재고가 100원이 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동 결산하는 게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결산 문제로 따지면. 그럼 여러분들 200원 입력하면 큰일 나는 거지. 300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례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기말 재고에 더할 거냐 안 더할 거냐를 잘 보셔야 돼 일단.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기말 재고 자산에 개념적으로 더하는 거면 개념적으로 왜 더하냐면 매출 원가가 되면 안 돼요. 왜? 실질재고조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매출 원가화 시켜요. 팔려서 나갔겠지 이렇게 봐요. 팔려서 안 나간 건 매출 원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의 계산 논리상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할 때 기말 상품 재고를 빼잖아요. 여기에 가산을 해줘야 정확한 매출 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가산해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챙기실 게 우리가 실질재고조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보는 거예요. 알죠? 요게 이제 많이 중요할 거예요. 세무 1급에서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 자산에 개념적으로 가산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적으로 가산하는 거지 끄집어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알죠? 왜냐면 실제로 창고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적으로 왜 기말 재고에 가산을 해야 되냐 그 요건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건. 시험에 이걸 내진 않으니까. 자, 일단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실질재고조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매출 원가화 시켜요.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봐요. 두 번째, 팔리면 안 돼요. 팔렸으면 이건 매출 원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팔리면 안 돼요, 이건. 그렇죠? 그리고 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는 분명히 내 재고지 남의 재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 재고여야 돼요. 남의 재고를 내 창고에 있는 것처럼 가산하면 이건 쓰레기. 맞죠?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안 돼. 그래서 일단 내 거야. 이 세 가지를 하나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다 만족. 엔드 요건이니까. 알죠? 이걸 시험에 내진 않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온 항목이 여러분들이 뭐 배우셨던 선적지, 뭐 위탁 상품, 뭐 식용품 같은 거 걔네들이고. 자, 보시죠. 자, 밑작품 할게요. 자, 우리가 밑작품이라는 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건. 이니까 지금 너희 집으로 배송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운송 중인 재고 또 운송 중인 상품.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한테 구두를 수입해서 파는 거예요. 구두를 수입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물건을 수출입할 때는 배 많이 이용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배에 실는 거죠. 배에 실으니까 일단 그곳을 선적지라고 하고요. 구매자가 있는 곳은 도착지. 근데 가끔씩 시험에 목적지라고도 내긴 해요. 목적지.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목적이 있는 곳은 구매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착지 또는 목적지. 예. 근데 12월 31일에 요 12월 31일이 된 거예요. 그럼 12월 31일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결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산을 할 때 일단 뭘 파악해야 되냐면 우리 회사의 매출과 매출원가는 얼마고 기말 재고는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결산일에.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기말 재고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말 재고가 미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구두는 바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12월 30일 나온 게 아니라 무역거래에서 이거 그럼 판매자 것도 아니고 구매자 것도 아닌데 분명히 누구의 재고는 맞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재고로 볼 것이냐를 가정한 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은 무역거래에서 누구의 재고로 볼 것이냐를 가정한 거예요, 가정. 그 가정인데 분명히 언젠가는 구매자한테 도착하겠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의 핵심은요. 여러분들 얘를 잘 판단하시려면 네, 구매자의 것이 언제 되느냐 요게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에요. 뭐냐? 자, 일단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배에 실어요. 그럼 그때서 바로 구매자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배에 실으면 구매자가 바로.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해요. 구매자한테 도착을 했을 때 그때 구매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누구의 재고로 볼 것이며, 실제로 누구의 재고가 아니에요. 누구의 재고로 볼 것이며,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누구의 재고로 볼 것인지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선적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이 구두, 지금 사례에서 미국이 구두를 실으면 바로 우리나라께 되는 거예요. 판매자가 실으면,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내 거다를 만족하는 건 구매자예요.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가 내 거니까. 그죠?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하면 이제 구매자가 개념적으로 이 구두는 내 재고다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그죠? 또 세 가지 만족하면 비록 내 창고에는 없지만 내 창고에 있는 것좀 개념적으로 가산해줘야 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 창고에 없죠. 창고 바깥에 있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세 가지의 요건을 만족해요. 다. 그러면 구매자가 세 가지의 요건을 만족하니까 구매자가 가산을 해야 되는 개념적으로 가산해야 되는 거고 판매자는 제외입니다. 왜? 선적하면 구매자 거다라는 건 판매자는 선적하면 구두가 팔린 걸로 봐요. 그럼 팔렸으니까 내 재고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자는 내 재고에서 제외. 근데 구분하실 게 세법은 무조건 선적진도 기준이에요. 세법은. 그렇죠? 세법은 무조건 선적하면 팔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선적일이 공급식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이건 재무회계입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비록 본인의 창고에 구두는 없지만 구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더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적으로. 그죠? 그래서 외워주실게요.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구매자 가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놓은 건 구매자가 있는 것처럼 좀 가까이 더해준다 그 뜻입니다요. 자,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 자,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 아까 도착을 해야 구매자께요. 방금 한국말이었어요? 구매자께요. 뭔 소리야 이거? 자,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요. 데미지가 커서 왜냐하면 주말에 여러분 그 태충 대충을 어제 했거든. 7시간 반 동안. 그랬더니 수강생들도 넋을 하고 저도 나가고 같이 태충 대충을 7시간 반 동안 같이 한 거예요. 근데 표정이 많이 안 좋았어. 음. 네,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그래, 너도 거기 한번 쓰라리 맛 좀 봤구나. 그죠? 네, 1교시 때는 좋아하셨다가 이제 아침에 해다가 이제 2교시 되니까 노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자, 저는 이제 속이 타들어갔고, 저도 힘들고. 어, 자, 아무튼, 어디 가야 되지? 도착신 조건. 도착하면 바로 구매자 거잖아요. 도착했을 때 구매자 거죠. 근데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도착해야 구매자 건데 도착을 안 했으니까 판매자께 돼버려요. 맞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판매자가 만족하면 판매자, 미국이 개념적으로 31일 날 구두는 내 창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지금 12월 31일 날 이 구두는 자기한테 없잖아요. 창고 바깥에 있다 맞고요. 그리고 판매자는 판매한 건 맞지만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해야 판 거예요. 도착했을 때 구매자 거라는 건 판매자는 도착을 해야 팔린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도착 안 했잖아요. 그럼 팔린 게 아닌 거예요.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착지 인도 조건에선 네, 판매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판매자는 즉 미국은 본인 창고에 구두가 없지만 구두가 본인 창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가산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 네, 구매자는 도착해야 내 건데 도착 안 했거든. 그럼 제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판매자가 도착 조건일 때는 본인 창고에 12월 30일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생각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다 이거잖아. 선적하면 구매자 거, 선적하면 구매자 거 가산. 요게. 맞죠? 여기 도착하면 구매자 거, 도착하면 구매자 거, 도착 안 했다. 판매자 가산 이렇게 역으로. 그죠? 요것만 생각하시면 굳이 이 나머지 두 가지 요거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빨리 푸시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탁 판매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세무 2급까지는 내가 무조건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내가. 세무 2급까지 내가 무조건 위탁자예요. 근데 세무 1급은 내가 수탁자인 것도 내요. 내가 판매를 부탁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내재고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까지 냅니다. 세무 1급은. 그래서 꼭 유심히 보셔야 내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자, 보죠. 자,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책을 쓰는 사람이래요. 자, 책을 쓰는 사람인데 교보문고한테 책을 대신 팔아달라고 그냥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제 창고에는 원래 100개밖에 없었거든요. 100권? 100권밖에 없었는데 이 100권의 책을 교보문고 아까 그랬죠. 실지재고 조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전부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본다고. 모두 매출 원가화 시켜요. 즉, 제가 만약에 이 원래 책이 100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교보문고한테 보내는 순간 이 100개의 책이 다 매출 원가화가 돼버려요. 실제 재고서보다. 왜냐면 창고로 들어가볼 때 아무것도 없거든. 없으면 100권의 책 다 팔렸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제 12월 31일에 수탁자 교보문고한테 전화를 했더니 교보문고가 99권은 팔았대요. 나머지 한 권은 본인 창고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보문고 창고에 있는 교재 한 권은 제 책이죠. 위탁자인 제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 창고에는 없고 교보문고 창고에 있죠. 그럼 창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위탁자 창고 바깥에. 그리고 안 팔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우셨지만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팔아야 되거든요. 안 팔렸잖아요. 그러면 그 한 권의 교재는 비록 위탁자인 제 창고엔 없지만 제 창고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실제로 수탁자가 판 99권만 매출 원가화가 되는 거예요. 다 요 논리, 요 논리. 어떤 논리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자는 언제 기말 재고에 가산하냐면 수탁자가 보관 중일 때 위탁자 가산하는 거죠. 그리고 위탁자 언제 수익 인식하냐면 고객이 팔았을 때. 그리고 조심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수탁자가 내가 수탁자야. 그러면 그건 위탁자의 재고지 내 재고가 아니니까 제외. 곧 그 문제를 풀게 할 거예요 제가. 시송품까지 하고. 잘 내요. 여러분 시험에 계산 문제 은근 많이 냈고요. 실기로도 가끔 내요. 물론 여러분 잘 하세요. 몇 번 하시다 보면 실제로. 자 이제 시송품. 자 마찬가지로 자 제가 책상을 파는 업체래요. 책상을 방문 판매라고 하죠. 예, 방문하면서 예, 그 고객분들한테 며칠간 써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전화 주시고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가지러 갈게요 라고 하는 판매가 시용 판매죠. 여러분 다 배우셨죠? 자, 제가 책상이 창고에 몇 개밖에 없냐면 한 50개밖에 없어요. 50개밖에 없는데 그 50개의 책상을 고객 50분께 하나씩 보낸 거예요. 일단 써보시라고. 그럼 똑같은 논리예요.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없어. 그럼 50개의 책상이 팔렸겠지라고 보는 거예요. 매출 원가와. 자, 그런데 우리가 고객께서 49분의 고객 있죠. 49분의 고객은 사시겠다라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때 팔린 걸로 보잖아요. 근데 한 분의 고객님은 전화를 안 받아요. 아니면 안 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한 개의 책상은 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 창고에 넣고 그 고객분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팔렸죠. 고객이 거절했으니까 안 사겠다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 고객분 한 분한테 있는 책상은 비록 제 창고에 없지만 제 창고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실제로 의사를 표시받을 40 된다. 쉽게 매출원가 시켜버렸으니까. 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그렇죠? 그래서 기말 때 가산하죠. 다 외우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수익 인식하냐면 구매의사 표시했을 때, 이거 뭐 법인세 할 때도 했었을 거예요, 우리.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할부예요, 할부. 할부 조심.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회계 있죠? 법인세 말고. 우리가 회계 쪽에서는 단기 할부든 장기 할부든 언제 팔았다라고 봐요. 돈 받았을 때 아니면 고객에게 넘겼을 때. 넘겼을 때, 돈 받았을 때라고 하면 제가 카톡으로, 아니에요. 카톡으로 문자 보낼 거야. 제 사진 보낼 거야. 제 사진. 돈 받았을 때 예, 제가 웃고 있는 사진 보낼 거야. 테러라고 하죠. 테러. 그렇죠. 돈 받았을 때라고 하면 큰일 나 진짜. 인도했을 때잖아. 인도했을 때. 맞죠? 그럼 할부 판매는 인도부터 먼저 해요. 돈부터 먼저 받아요. 할부로 팔면 물건부터 넘기지. 그죠? 그럼 물건부터 넘긴다라는 건 내 재고 아닌 거예요, 이제. 남의 재고예요, 남의 재고. 남의 재고기 때문에 조심하실 건 우리가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판매자의 재고가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장난치냐면 할부로 팔았는데 60%는 회수하지 않았다는 게 장난쳐요. 할부로 팔았는데 대가 중 60%는 회수하지 않았대. 그럼 60%가 더 하고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아셨죠? 물건 넘겼으니까 이제 내 재고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할부 판매는. 그래서 무조건 제외해야 돼. 대가를 받든 안 받든. 요거 조심. 아셨죠? 끝인가? 아니네. 반품 조건 판매도 있네. 요거 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하고 마칠게요. 자, 반품 조건부 판매도 내서 그래요, 시험에. 뭐냐면, 우리 회사는 반품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팔아요. 그렇죠? 그럼 반품 기간 있죠, 여러분. 반품 기간.
근데 우리가 반품 조건부 판매는 어떻게 돼 있냐면 기업 회계 기준에서 너희 회사가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니?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건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반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늘상. 알죠? 근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니? 그럼 뭐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언제는 반품이 됐다가 언제는 안 됐다가.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웃긴 회사지. 그래서 반품 조건부 판매는요. 반품 익신이 뭐니? 계속 오타해요. 아시죠, 여러분들? 예. 어, 오타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여기 실수 안 해요? 그렇죠. 이거 썩을 놈이라고 해요. 어, 이렇게 밀어갖고 재미도 없고. 자, 보시면. 그래서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내가 100개를 팔면 한 2%씩은 반품이 된대요. 그러면 100개만큼은 일단 수익 잡아요. 잡고 2개만큼 우리가 반품 충당부채라고 잡아요. 근데 시험에 우리 충당부채 잡는 건 안 돼. 알죠? 그래서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인도 시점에 그냥 전부 다 수익을 인식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수익 인식하는 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기말 재고에 더할 거냐 안 더할 거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 인식한다라는 건 내 재고라는 거예요? 남의 재고라는 거예요? 남의 재고예요. 그러니까 안 더하는 거지, 이건. 맞죠? 그래서 그냥 네, 이때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가 무조건 아닌 거예요. 재고가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 그죠? 우리는 수익 동네가 아니니까요. 물론 수익 동네에서는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건 뭐 계산으로 내진 않고 이로 문제 내니까. 자, 근데 반품률을 알 수가 없대요. 막 언제는 1% 반품됐다가 언제는 막 20% 반품됐다가 난리가 난대. 알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대요. 없으면 일단 기다려야 돼. 뭐냐면 고객이 반품으로 팔았어. 반품해도 될까요? 네, 저희는 반품으로 팔아요. 알 수가 없어. 거기 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살게요. 이렇게 판 거예요. 맞죠? 아니면 고객이 반품 기간 종료일까지 안 나타나. 맞죠? 그리고선 반품 기간 종료일 지나서 저 반품하면 안 될까요? 뭐라고 하면 돼요? 닥쳐 이 새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재미없어?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이때는 고객이 인수를 수락한 시점이나 반품 기간 종료일에 수익을 인식을 해요. 그럼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인도하는 시점에 내재고다라는 뜻이에요. 에? 인도 시점에. 인도 시점에는 판매자의 재고예요. 맞죠? 왜냐하면 고객이 수락을 하거나 반품 기간이 끝날 때 수익 인식한다라는 건 인도 시점에는 판매자 거잖아요. 맞죠? 인도 시점에는 판매자의 재고가 맞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요,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쉴게요. 내 머리가 쉬어야 되겠다. 네, 마칠게요. 어디냐면, 66페이지네요. 66페이지. 회계부가소득이에요. 자, 회계부가소득 66페이지 4번. 주관식 4번. 66페이지 4번.
아, 4번이라고 해서 3번인데, 3번? 3번이에요, 3번. 미안해. 그죠? 나도 문제 보면서 뭐지? 3번이에요. 사람이 실수할 때 알아들었고 4번 풀었죠, 그래서? 아니, 아니야? 왜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양아치인 거예요. 그래, 3번이에요, 3번. 방금 보고 당황해가지고. 외상메 이건 뭐지? 막 이렇게. 음. 그럼 같이 좀 풀어볼까요? 다 하셨죠? 해볼게요, 일단. 요거 실제 기출 문제이기도 해요. 자, 보니까 여러분 가하고 라가 연결돼 있죠? 보니까 가하고 라가 연결돼 있어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탁 판매. 그러니까 내가 수탁자인 거예요, 이번에는. 수탁 판매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미판매 상품이다라는 건 내가 수탁자, 혀가 짧지? 수탁자 입장인데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 위탁자 거를. 그럼 이건 내 재고 아닌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가하고 나를 통해서 5,500만 원 중에 800만 원어치는 위탁받은 재고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위탁받은 재고니까 수탁자란 얘기죠, 여러분들. 예. 포함되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포함.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으면 뺄 거냐 안 뺄 거냐 하는데 이거 상대방 재고지 내 재고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700만 원 빼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해되세요? 가하고 라만 보면. 응? 왜? 아니야? 맞을걸? 요? 아니에요? 예,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잘못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A형이라고 했어요. 밤에 이불킥 하면 이불킥. 이씨, 그거 하나 틀렸다고 복수했어. 이렇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보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도착지하고 선적지면 그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매입이니까 구매자죠, 뭐. 맞죠? 그러면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죠? 선적지 인도 조건. 구매자가 가산해야 되니까 이거 가산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다는 내가 위탁자 입장이네요. 위탁자 입장인데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가산. 그 다음에 만은 좀 조심하실 게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내년도에 표시해, 내년도. 그러면 우리 올해연도 기준이잖아. 올해연도 기준 입장에서는 아직 구매 의사 표시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니까 가산해야죠. 맞죠? 네, 이렇게 하면 답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죠? 나오겠죠? 6,300만 원? 아닌가? 맞아요? 6,300만 원 정도 나올 거 아마 해답에 있을 거임.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내고 마칠게요, 여러분들.